우선 오늘은 비체인을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비체인에 관한 그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셔서 제가 공부를 좀 해왔어요.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을 항상 대신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강비트가 되겠습니다. 어, 비체인 코인은 그 차세대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공급망 관리, 그리고 제품 수정 및 재고와 관련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비즈니스용의 이더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거의 뭐 공급망 관리, 제품 수정, 뭐 재고, 비즈니스, 거의 유통에 초점을 들인 그런 어떤 코인이라고 봐야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유통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 이 대표가 옛날에 그 루이비통에서 일했던 높으신 분이라서 어, 이제 그 진품과 가품에 대한 그런 것에도 굉장히 포커싱 하고 있는 그런 대표더라고요. 이 비체인을 만든 분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네, 해피님, 강비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선영님, 반갑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지만 물류와 유통 관리라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졌다는 게 어떤 특이점인데요. 이 스마트 계약 및 블록체인 기술을 무선 주파수 식별, 그 RFID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 NFC도 많이 사용해 보신 적 많을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는 NFC 진짜 많이 쓰는데 핸드폰 뒤에 넣고 자주 사용하는 근거리 접촉 기술로 인식하는 NFC, 그리고 기타 사물 인터넷 장치 및 센서와 결합하여 분산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플랫폼을 만듭니다. 네, 기본적인 베이스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지만 물류와 유통 관리라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졌다는 게 어떤 특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체인이 공략하는 시장은 글로벌 무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위변조 유통 시장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변조 유통 시장. 이게 진품이나 가품,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 중에는 특히 와인과 같은 음료는 가품이 20%에 이를 만큼 많은데, 와인이 가품이 20%래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술에 대한 그 지식이 좀 짧은데, 와인이 가짜가 20%래요. 진짜보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가짜가 20%래요.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가품은 어떤 루이비통 시계나 어떤 샤넬 백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진짜라고 속이고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고 막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서.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죠. 예.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네. 근데 와인이 20%가 가품이래요. 그래서 이 가품들을, 이게 와인, 예. 이 가품들을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그 위조나 변조된 물품의 유통 자체를 막겠다는 게 비체인의 어떤 목표입니다. 이게 왜 이거에 이렇게 집중하는지 이 대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루이비통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은 그 특정한 상품이 유통되기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으며, 이를 체인으로 엮어버리기 때문에 변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누구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투명한 블록체인 특성상 상품을 유통하고 구매하는 사람도 해당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과를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QR코드로 해당 사과가, 이게 사과의 어떤
그 스티커 같이 뭐 바코드나 이런 게 QR코드가 붙어 있겠죠. 어떤 사과 박스라든지, 예, QR코드로 해당 사과가 어느 농장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언제 심었고, 그리고 언제 수확했고, 그리고 뭐 어떤 청송에 있는 뭐 김철수 씨가 누가 수확을 했는지까지,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누가 팔았고, 이런 걸 전부 투명하게, 유통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이게 비체인이에요. 근데 이게 그동안 좀 불가능하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거를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물론 손이 많이 가고 힘들지만, 이걸 입력해서 중앙 서버에서 이걸 기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슈퍼컴퓨터가 많아도 이게 힘듭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렇겠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유통되는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물건들이 뭐 다양하잖아요. 물건들이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출생 연도부터 뭐 예를 들면은 강비트라고 하면은 몇 년도에 태어났고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뭐 어디 초등학교 나왔고 뭐 초등학교 때 뭐 성적이 어땠고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서는 하기는 불가능하겠죠. 이런 물류 데이터 관리에 활용되는 기술이 그 앞서 말한 NFC 그리고 QR코드고, 두 가지 수단으로 각 물류 단계에서 기록돼야 할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한답니다.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조금 이거는 뭐 코린이가 아니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사실 뭐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노드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킹이 위변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은행을 만약에 해킹을 하면, 뭐 강비트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은행 서버에 들어가서 900만 원밖에 없어 얘는. 그리고 100만 원 내가 가져가면 그거를 어, 다시 이걸 항의할 수도 없고, 이게 정말 해킹이 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몇백만 개 노드 그리고 몇천만 개의 컴퓨터에 나눠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어, 그 몇천만 개의 과반수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한두 개 해킹하면 다시 그 과반수 때문에 다시 정확한 정보로 정립이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위변조 시장에는 정말 이점이 많은 그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이런 구성을 단순하게 본다면 그 비체인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무역과 물류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블록체인 서버를 이미 구축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취는 이미 이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이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체인 프로젝트는 써니루가 만든 2015년 프로젝트예요. 써니루. 네, 딱 진짜 생긴 게, 아,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게 생겼네요, 진짜. 써니루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이비통 차이나의 CIO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친구가 그, 아,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지, 왜 이 형님이 그 위변조 시장에 그렇게 포커싱을 했는지, 왜 집중을 그렇게 했는지. 루이비통은 진짜 거의 뭐 짝퉁이 90%잖아요, 진짜. 아까 와인이 20%라 그랬는데 와인 시장이 20%딱, 진짜 아까 진짜 놀랬네 공부하다가. 네. 여튼 루이비통 차이나의 CIO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는 개발진들도 충분한 경력과 글로벌한 인맥을 지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전자통신학을 전공 후에 글로벌 기업에서 IT 임원으로서도 15년 이상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IT 전략, 그리고 관리, 네트워크 통신 분야에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에서의 경력은 비체인 재단이 차후에 기대해 볼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타 코인 대비 입지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삼성에서 어떤
뭐 부회장을 만약에 하고 이재용 아니 부회장 말고 상무까지만 돼도 삼성에서 상무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오면 솔직히 뭐 어디 핸드폰 대리점을 하든 뭘 삼성 관련 일을 하면 굉장한 이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중국어로는 이게 관시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인맥이라고 하죠. 근데 이 써니루가 이 루이비통 차이나에서도 CIO로 근무했고 상하이 교통대학에서도 전공하고 IT 임원으로서도 15년 이상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 그 어떤 그 비트코인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안철호 님이 말했죠. 인맥이 제일 중요함. 네. 네, 김희숙님, 저는 이 리플 입금 되던데. 네, 요새 리플로 선물 입금 되죠. 네, 타 코인 대비 입지가 괜찮다는 거죠. 네, 누가 만들었는지도 코인을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 어떤 그 사상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가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꼭 그런 것들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써니 루가 2015년 6월 초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투명한 정보 흐름과 효율적인 협업, 그리고 고속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할 수 있고 분산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바로 비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벤 토큰을 만들고 시작을 해서 2018년 아예 그 자체 브랜드인 비체인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 토큰이었어요. 그냥 벤이라는 토큰이었죠. 네. 그리고 90명 이상의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제가 일일이 멤버 소개를 할 수는 없는데 이 90명 대부분이 개발자예요. 이게 진짜 비체인이 굉장히 탄탄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정말. 예를 들자면 최고 기술 책임자인 구 지안량은 모바일 장치와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만 무려 1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특허를 생성하고 있는 베테랑이고요. 그리고 제이장, 이게 PwC 차이나와 딜로이트 영국에서 재무와 리스크 관리 담당 수석 관리자로 근무한 이력도 있고 써니 루와 비체인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제이장은 비체인 재단에서 거버넌스와 재무를 담당하고 있고 유럽 총괄 책임자인 제롬 그릴러는 바클레이 프랑스에서 8년간 소매 금융 사업 전략과 개발 업무를 진행했고 6년간 투자은행 실시간 거래 앱 개발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체인의 사업 개발 담당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성원 중에서도 안정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 지금 이제 회사의 구성원인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 진짜 구성원들 보면 탄탄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실무자인가? 이게 코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그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용보증기금 뭐 그런 신용보증기금에서 투자를 받거나 이럴 때 너무 작은 얘네들 이 형님들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회사들이 이제 신용보증기관이나 기금이나 이런 나 정부에서 투자를 받을 때 이제 감사들이나 이사들을 막 능력 있는 인재들을 갑자기 막 영입한 다음에 우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러니까 투자 좀 해줘. 라고 해서 정부를 속이고 이제 뭐 재단 이런 걸 뭐 기업 기보 이런 재단들 속여가지고 투자 받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작업도 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이 회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까지도 공부를 해보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 코인은 특히나 좀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누가 만들었고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투자했고 근데 막 1% 투자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투자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에 이재용이 투자한 코인이야 그러면 또 엄청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의 그 도지 코인이야. 근데 테슬라 CEO가 투자를 했어. 그러면 또 엄청 오를 거고, 뭐, 마크 저커버그가 뭐 메타버스에 관련된 걸 투자를 했어. 또 엄청 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느 정도 비중의 투자를 한 건지 그런 것도 유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많은 코인 유튜버들이 비체인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기술력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탄탄한 인프라와 큰 이제 말도 안 되는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자본력에 대해서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블록체인과 물류는 상당히 궁합이 잘 맞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버가 왜 블록체인과 잘 맞는지.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조나 가품이 활발히 생산되는 곳이 중국이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또 중국 내에서도 활용도가 상당할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루이비통 차이나의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온 써니 루라는 점도 가품 처리나 그 가품에 대한 관리 노하우가 아마 남다르지 않을까요? 진짜 얼마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쵸? 이 무엇보다도 물류와 같은 공급망 관리는 규모가 굉장히 크게 잡아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모든 블록체인 중에서는 비체인을 넘어설 만한 경쟁 블록체인은 현재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와 공급망 관리에 대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전체적인 걸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주수빈님 지금 타도 될까요? 이렇게 뭐 말씀드렸고요. 주수빈님의 질문에 지금 타도 될까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 이따가 그거는 좀 후반부에 그 매수 시점과 그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손 떨어진다면 손절은 얼마에 해야 될지, 그거는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조수연님 매수해 보세요.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네, 여튼 그래서 직접 비체인의 그 비즈니스 파트너와 네트워크는 어떤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큰 기업 위주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하이얼입니다. 하이얼. 하이얼은 전 세계에서 그 제일 큰 가전제품 회사예요. 제일 큰 회사. 가전제품 쪽에서 예, 비체인의 파트너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MW 역시 비체인의 파트너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일 큰 손해보험회사 인PICC라고 하는 중국인민재산보험 역시 비체인의 파트너입니다. 또 월마트, 마스터카드 역시 비체인의 파트너십 관계라는 건 비체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파트너사들만 봐도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네. 네. 분명히 중국은 그 제재를 하고 있죠. 코인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죠. 이제 공산 국가잖아요. 아무래도 중앙화 금융이 절실한 나라예요. 공산 국가는 탈중앙화가 되면 세금 걷기도 힘들고 또 뭐 환전 수수료도 힘들고 또 자국 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감시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중앙화 금융이 정말 절실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계속 드리지만 탈중앙화가 머지않은 미래 5년 10년 내에 탈중앙화가 오지 않을까. 누가 세금 많이 내고 싶어. 누가 환전 수수료 내고 해외에 돈 내고 싶어. 아니 세금은 나라의 의무니까 뭐 의무는 해야겠지만 누구나 적게 내고 싶어서 다 회계사 쓰고 뭐 세무사 쓰고 하잖아요.
탈중앙화가 오지 않을까 곧. 네, 여튼 분명히 중국은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체결되는 부분에서는 어, 대형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몇몇 전문가나 유튜버들 역시 비체인에 대한 음모론이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가졌을 의문이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이 대놓고 밀어주거나 엄청난 세력이 뒤를 봐주지 않는 이상 중국 태생 코인이 이런 대기업 파트너들과 협약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서버의 크기나 또 운영하는 자본력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범주잖아요, 지금. 뭐 비체인의 긍정론자들의 생각이고 뭐 저 역시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중국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인데 탈중앙화인 블록체인을 지향한다는 점이 좀 이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중국 정부에 비체인을 밀어준다는 게 저도 좀 많이 의아하고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또 따져보면 비체인은 완전한 탈중앙화는 또 아니에요. 탈중앙화가 완전이란 단어 빼고도 그냥 탈중앙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앙 집중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의 검증자를 통해서 증명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중앙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비트코인의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코인이죠. 이게 바로 이 점이 중국 정부에서도 환영할 만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정부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한 중앙화 체인이라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더욱 재밌는 것은 중국은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죠. 채굴까지 금지하는 시도를 했는데 2021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세계 인공지능 대회인 WAIC에서 비체인을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혁신적인 선두주자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진짜 황당하죠. 잠시만요. 네. 네. 혁신적인 선두주자로 비체인을 언급한 바가 있어요. 진짜 중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진짜 이랬다 저랬다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 2021년 6월 24일 그 CNBC의 기사를 번역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지만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시진핑과 다른 관리들은 폐쇄된 허가 시스템은 암호화폐 브랜드의 온힘을 쏟고 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그 안드레센 호로이츠라는 벤터캐피탈 대표인 KT 하운 대표가 제보한 내용인데요. 안드레센 호로이츠는 넷스케이프 공동 창업자였던 마크 안드레센과 벤 호로이츠가 만들어 이름이 합쳐진 회사죠. 이 기업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초창기 시절에 투자한 기업인 만큼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의미인 하나의 인증으로서 고속 성장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공신력을 가진 이 벤처 캐피탈 대표가 절대 없는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전념하고 있지만 통제할 수 있는 브랜드만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과 이 관리들이 폐쇄된 허가 시스템은 암호화폐 브랜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들이 관리하고 지들 좋은 것만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쵸?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하지만 중국이 밀어준다는 거, 국가에서 밀어준다는 거, 우리는 비판할 게 아니라 뭐 얻어 타야죠. 근데 언제 타느냐가 중요하고 뭐 펜트하우스에서 타면 안 되겠고 저점에서 언제 잘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뭐 근데 진짜 이런 내용들만 봐도 뭐 충분히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코인인 것 같아요. 정말 그쵸? 아니 중국 정부에서 밀어준다는데 뭐 세계에서 제일 뭐 부자인데. 예. 어, 하지만 2월 6일 새벽에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되긴 하였으나 비체인은 다른 중국 세대의 코인들처럼 살짝 반등이 더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게 2월 6일 기사예요. 2월 6일. 정말 얼마 안 됐죠. 암호화폐 세금 면제법. 정말 세금 면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암호화폐 이 탈중앙화 금융이 세금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비체인이 이게 다른 거 다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비체인이 좀 반등 살짝 하다가 만 게 이 중국 코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2021년에 중국이 대대적인 비트코인을 제재하기 시작했죠. 그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거래량이 탑 수준이었던 국가인 중국의 이 제재 정책이 비트코인 외에도 중국 태생의 코인들의 하락을 이끌었던 시기가 불과 수개월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진 것이 그 이유인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중국 리스크가 있어서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관점보다는 이미 비체인은 가격 조정이 괴랄하다고 표현할 만큼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 비체인의 적정 가치를 뭐 제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산정한다는 데 무리가 있지만 비체인 자체의 이 규모와 어떤 인프라는 절대 원화 100원 이하의 가치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상하이에 개최된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강조했던 부분과 중앙화 블록체인이라는 점이 다른 중국 코인들과 비체인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중국 코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많이 안 오르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 좀 올라가고 있죠. 안 오르고 있을 때 사야 된다. 이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이거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11월 9일 그 단기 고점인 11월 9일 226원까지 올라갔었죠. 226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횡보 그리고 중국 코인들의 규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와 이거 쫙 내려갔어요. 여기서 한 요쯤에서 산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쯤에서 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횡보도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은 100원에 어떤 유의미한 지지가 있다. 100원. 100원대에 유의미한 지지고 이를 깨기 쉽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100원이 훅 깨졌죠. 여기서 깨졌어. 그러니까 어이쿠 뭐야 100원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포가 이제 돌아온 거죠. 한 요쯤에 산 사람들 뭐 요쯤에 산 사람들 이제
만약에 한 1억 넣었는데 1억 넣었는데 쭉 빠지다가 여기까지 어떤 심리적 지지선으로 이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기까지 버티다가 여기 100원 딱 깨지니까 이 100원이라는 숫자가 또 뭔가 100, 이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크잖아요. 우리한테 100%, 100점, 뭐 10점, 만점에 100점 뭐 이런 것도 많고 100이라는 숫자 깨져버리니까 막 여기서 다 던지고 나 1억 넣었는데 막 나 1000만 원이라도 건지자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때. 그때 다들 던져가지고 예, 60원도 깨진 것이 어떤 비체인의 지금의 현실이에요. 어, 네, 한강에서 유턴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이렇게. 예, 네. 근데 어떤 투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이 말은 공포가 닥쳤을 당시에 사는 게 아니라 공포가 끝나갈 때 사고 호재에 팔으라는 의미죠. 저 이제 여기 방금 또 홍준소님께서 장투하는 입장에서 한번 물리면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장투해야겠죠, 이렇게 존버해야겠죠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저는 존버라는 거는 조금 어 글쎄요, 이게 어떤 긍정적인로 바라보는 단어는 아니에요. 좀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게 좋지. 수익 실현을 하고 떨어졌을 때 충분히 떨어졌을 때 다시 사거나 그러면 안 떨어지면 아예 그냥 안 사면 되는데 계속 존버를 한다는 거는 어, 기업이라는 게 혹은 코인이라는 게 기업이 끝까지 이렇게 흥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몇백만 개, 몇천만 개의 회사들이 창업을 하고 또 상장을 하고 하는데 금방 망하잖아요. 몇 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존버라는 거는 그것만 봐도 조금 존버라는 단어보다는 호재에 파는 게 좋지 않나. 네. 지금 비체이는 공포의 초입이 아니라 과도한 공포가 끝나고 호재가 나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력 쭉 올라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지금 쭉 꾸준히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 예. 중국 정부나 이제 시진핑이나 이런 애들이 쭉 매집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그 비트코인을 매집한 투자자는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단위는 10%, 20%가 아니에요. 한 100%, 500%, 1000% 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 나올 악재도 없고 이제는 뭐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호재밖에 나올 수 없는 게 비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몰빵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몰빵은 안 되겠죠. 이게 완전 뭐 싼 저가의 코인이고 하니까 사실 뭐 1억이 있는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만 넣고 뭐 한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한 100만 원 정도만 넣으면 이 정도에 넣으면은 맘 편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예. 한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한 투자 비중의 한 10%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면 괜찮지 않나. 근데 투자 비중입니다. 그 당신의 전 재산의 10%가 아니에요. 투자 비중의 10%예요. 예를 들어 전 재산이 1억이면 뭐 투자 비중이 한 2천만 원이면 한 200만 원 늘어나는 거지. 1억인데 전 재산이 거기 1000만 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넣으면 이제 멘탈 때문에 존버래. 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네, 비체이는 그 현재 그 71원과 그 72원 사이를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횡보하고 있죠. 뭐, 와 하다가 여기서 이러고 있죠. 과거에 2021년 그 6월 21일에 반등이 나왔던 71원, 그리고 7월 20일 역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흔히 쌍바닥 지지라는 이 차트가 있죠. 이게 71원에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이게 그 71원이 깨지면서 약간의 어떤 패닉 셀이 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점이 지속적으로 깨지면서 이 손절 물량이 시장에 계속 해서 나오는 바람에 심리적 지지인 71원이 이탈했을 때도 과도한 시세 하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속된 말로 그 이미 쥐어짤 만큼 쥐어짰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물량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뭐 이런 데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이건 뭐 주식의 어떤 투자의 신도 아니고 한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요 정도 그래프. 예. 그리고 2월 4일에 아무리 짜도 나오지 않던 물량으로 인해서 지지가 계속 지지되니까 반등이 나오면서 주요 포인트인 71원을 재탈환한 모습입니다. 아직은 차트 이미지처럼 지속 하락 추세를 가고 있지만 만약에 2월 6일에 비트코인의 반등이 약했다는 저의 비체인 관련 내용을 다루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살아나면서 타 알트코인들까지 투심을 회복한 모습을 보고 지금이 바로 비체인의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방송에 비체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 근데 다른 알트코인, 뭐 코인, 뭐 잡코인 이런 게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비체인도 좀 한 요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는 오르지 않나. 근데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오를 거는 신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많이 오를 거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쵸? 하지만 싼 거는 내가 싼 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싼 거 잡는 게 정신적으로 좋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오르고 알트코인이 올랐는데 비체인만 안 올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 어디 왕십리가 왕십리 아파트가 올랐어. 엄청 막 2배.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2배 이상 올랐죠. 왕십리가 올랐어. 근데 옆에 황학동 아파트가 아직 안 올랐어. 이거 무조건 오르거든요. 진짜 이거 무조건 오릅니다. 이게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무조건 올라요. 이 옆에가 오르면 여기는 무조건 올라요. 나중에 오르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아까 말했듯이 뭐 몰빵 이런 거 아니고 한 10% 정도만. 네. 네, 비체인이 이대로 한 63원을 이탈하지 않고 뭐 이 정도 있다면 그야말로 그 평단 깡패라고 하죠. 평단 깡패가 될 수 있지 않나. 그 모든 투자자들이 특정 코인을 매수할 때 세력 평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정말 세력 평단보다 낮아지는 평단으로 보유가 가능한 구간이죠. 물론 매집봉이라고 의심이 되는 구간은 2021년 7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량이 매집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집이라는 것은 무조건 가격이 싸질 때 매집을 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호재가 나왔을 때 시작하기도 하죠. 1거래 대금이 1억도 안 되는데 수천억을 매집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올려가면서 매집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당연히 있습니다. 매집을 하나의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개월에서 연 단위의 매집 혹은 호재성 기사를 터뜨리고 수급이 늘어날 때 누르면서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기 급등에서 고점을 찍을 때 가진 물량을 다 팔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과조정 구간에 재매집을 하는 케이스도 있듯이
여러 가지 매집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집이라는 주체보다는 현재 영위하는 기술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로 인한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좀 더 건전한 그런 투자가 아닐까, 그리고 내 정신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비체인에 대해서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고, 현재의 차트 포지션을 통한 기술적 분석을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체인에 대한 부분을 가감 없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의 영상을 보고 비체인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성이나 추가적인 가능성이나 전망을 보고 싶으신 분은 스스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코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음,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어떤 제가 대신 공부를 해드리는 거니까, 제 말을 듣고 무조건 투자하시는 마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양질의 정보와 저의 시선을 담아서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